최근 반도체주의 하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10%가 이제 순식간에 빠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패닉셀이 좀 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자리가 이제 고점의 신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잠깐 반등을 한 듯 하다가 결국은 위에서 이 쌍봉을 찍고 결국은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슈퍼마이크로도 무려 23%가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보다 더 핫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그 기업들의 어떤 컨퍼런스에서 가이던스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내세우면서 그게 더 미래의 실적을 키울 것이다. 그 자신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가이던스가 사라지면서 시장에서는 좀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왜 그렇게 자신 있던 가이던스가 사라졌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무려 300조 가량이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이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인데 이게 하루 만에 이제 사라진 거거든요. 여기에는 단순히 가이던스에 대한 부재뿐만 아니라 ASMR 그리고 대만의 TSMC 등이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의 연간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망치를 대폭 낮추었느냐? 자, 그러면 일단 반도체가 왜 올랐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시장은 굉장한 고금리였습니다. 이 고금리에 무너진 이 산업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줬죠. 그런데 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AI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가지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어요. 왜? 야, 이렇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거를 이길 만큼의 큰 성장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게 기대감이 생긴 거죠. 야, 이 성장 정도면 이 고금리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네. 그게 이제 미국의 GDP 상승으로도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기업들도 이로 인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이 투자에 비롯해서 비싸진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 즉, 이 매입을 계속 해준 거죠. 수요가 계속 증가를 했어요. 왜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죠. 이 고금리라는 게 단순히 고금리가 아니라 요 뒤에는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이제 미국은 경기가 위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게 올해 뭐 6번, 7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3회만 되더라도 어쨌든 시작한 거 아니냐. 금리 인하를 시작한 거다. 그러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투자를 했고 수요를 증가를 시켰는데 지금 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버텼다면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면 우리가 투자한 게 오히려 아주 좋은 훌륭한 대응이 될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이 될 수도 있다. 혹은 횡보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된 겁니까? 급격하게 줄인 거예요. 투자를 줄이게 되고 수요가 즉 매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줄죠. 그러면 당연히 가이던스하고 그 관련된 미래 전망치가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금리가 이 기대감이 사라진 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중동발이에요. 이 중동발이 트리거 역할이 되면서 걔네들이 이거를 끌어내린 겁니다. 얘네가 실제 전쟁을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 리스크가 생김으로써 이 고금리에 대한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게 트리거 역할이 됐고 그게 이런 순서를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 시점부터 이런 큰 음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반도체 시장 특히 엔비디아의 고점 신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고점 신호니까 다 팔아라 이게 아니라 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죠. 게다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까지 조금 강경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종합해보면 뭐냐? 올해 연말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나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달 전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최근 발언에서는 올해가 사라지고 언젠가는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연준 이사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첫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내년에는 하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말하는 게 뭐죠? 올해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 이스라엘, 대만 이 지원안이 130조 원어치나 극적으로 처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작년부터 바이든 정부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 충돌 속에서 결국은 미국 자체 예산안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류가 됐는데요. 이 4개 법안이 이게 각각 이제 따로따로가 돼서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 상원으로 이제 송부를 보냈는데 이게 상원이 지금 민주당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통과가 유력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규모가 84조 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규모가 36조 원, 자, 그리고 인도 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에 11조 원, 자, 이렇게 됐고 틱톡 거부안도 있습니다. 총 4개의 그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무려 130조 원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이 130조 원이라는 추가적인 예산, 천문학적인 예산이에요. 참고로 이게 미국의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이미 앞서서 통과된 미국의 예산안 플러스 13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인데 이 돈은 결국 어디서 납니까? 미국이 또다시 부채를 져야 돼요. 국채를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국채 발행량이 훨씬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미국의 재정 적자의 문제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금 위로 치솟고 있고 이건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불난집에 기름 붓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국채 보유율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다가 2위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곧 3위 영국한테까지도 순위가 밀릴 것이라는 건데요. 자, 내용을 보면 일본이 지금 현재 1조 1680억 달러 보유로 1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7750억 달러로 2위인데 이게 지금 원래 일본보다 앞서 있었죠. 지금 최근에 일본이 긴축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미국의 채권을 사줄 제일 큰 손이 현재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본격적인 긴축으로 들어서게 되면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야 되고 엔캐리 청산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말로는 긴축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아마 미국과의 이런 어떤 모종의 밀약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중국이 지금 7,750억 달러고 영국이 7,008억 달러입니다. 7,008억 달러. 이게 3위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난 2월에 중국이 한 달 만에 줄인 금액이 227억 달러고요. 1월에도 186억 달러입니다. 평균치를 보면 200억 달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둘 간의 격차가 한 75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이 750억 달러 정도가 결국은 3달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달러의 기능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채를 벌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미국 인민대 선임연구원이 얘기했지만 근데 결국은 뭐냐? 마지막 문장은 보유량을 계속 줄어나갈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은 계속 미국 국채를 버려나갈 건데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채를 다시금 또 찍어내야 됩니다. 이게 국채 금리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불러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앞에서 미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자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을 좀 주었을까?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소폭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어떤 지지율의 하락 그리고 시위 이런 부분들을 외적인 부분에 적을 하나 끌어옴으로써 정치의 지지율을 올리는 이건 사실 많은 국가들이 쓰는 아주 전통적인 정치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그걸 썼다라고 하면 그럼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원했을까?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치솟게 되면 금리 인하가 멀어지는 오히려 좋은 게 없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이번 내용을 보면서 퍼즐이 좀 맞춰진 듯한 기분이 좀 들었는데요. 당장 급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보다 어찌 본다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가 훨씬 더 급했던 거죠.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나중에 연준 이사진들이 좀 말을 바꿀 수가 있고 미국의 이 경제가 조금 위축이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새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가 있는데 당장 급한 거는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이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반격을 포기하는 대가로 라파 공격을 수용했다. 미국이 어떤 조건이 두 가지 어떤 조건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란이 쏘아올린 공, 이란이 어떤 분쟁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지금 바이든이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은 너무나 큰 재정 적자를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 수 있다. 그게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여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학적 분쟁이 발생하니까 이 바이든의 주장이 이제 힘이 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지원 안 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한테 올해 안에 패배할 수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고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전쟁이 5개 전쟁이 될 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뭐예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북한과 한국인데, 그러면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거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거기에 중국과 대만, 거기에 북한까지, 이렇게 되면 전쟁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 여기에 또 11조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게 러시아,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게 이란, 인도태평양은 또 중국과 북한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번 예산안 통과는 결국은 미국의 적대적인, 그러니까 반미를 외치고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제재하는 지금 지원안이 통과가 된 거고, 이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비용은 재정 적자를 끌어오기 때문에 이거 안 돼! 라고 반대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지정학적 문제가 팡팡 터지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이거 신경 쓸 때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우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겠다.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 내용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미국이 분명히,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었을 텐데,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장에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추가로 또 풀립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후퇴가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은 당장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뭐 공황이 온다거나 이렇진 않을 것 같아요. 돈이 계속 풀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이미 반도체, AI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시장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은 차익 실현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시장에 기대감이 없죠. 이걸 급하게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느라고 인플레를 잠깐 끌어올리는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고 새로운 좀 이렇게 악재들이 다 터지고 난 뒤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대선을 또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금 번복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에 지금 이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고 돈을 풀었고 국채를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형성됐던 기대감이 오히려 현실에 부딪혀서 크게 후퇴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급하게 막 매수를 하거나 저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분위기가 좀 또다시 반전이 돼서 기대감이 새롭게 형성될 때가 오면 많은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금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때가 올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한 4월달 혹은 5월달 중순은 넘어야 그런 기대감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을까. 즉 2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3분기가 시작되는, 혹은 3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때, 그때가 저는 새롭게 시장에서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반등이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 예상, 제 어떤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무조건적인 믿음만 가지고 가기보다는 시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쪽에 대한 포지션만 가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지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대박이 나기보다는 잘 살아남아서 나중에 큰 부를 천천히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정말 크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게 여러분들을 또 응원하고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